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그림 속 이 남자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종현이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혼내줘. 종현이가 뭐야? 오빠지. 그리고 엄마가 말했지? 가족끼리는 네 것 내 것 없는 거라고. 그리고 또 뭐랬어? 친구가 지혜 장난감 빌려달라면 빌려주라고 그랬지? 엄마는 지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알아. 그런데 종현이 오빠가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단 말이야.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줬을 텐데. 그랬구나. 엄마가 오빠한테 이야기할게. 다음부터는 지혜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럼 지혜가 줄 거라고. 자, 이제 가서 놀아. 친척 오빠인 종현이랑 잘 놀던 지혜가 쪼르르 달려와 고자질을 하더군요. 저 또래 애들이 다 그렇죠. 잘 놀다가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금세 토라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관여할 이유는 없지만 단 하나만은 안 됩니다. 자기 물건을 남이 못 만지게 하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거든요. 어차피 세상이란 게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군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가족마저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내인 저보다 자식인 딸보다 자기가 항상 먼저이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딸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결국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웬만하면 참고 살라던 분들도 계셨지만 남편은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 듣고 나시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딸 하나를 키우고 사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 하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서 카페를 하다 보니 가끔씩 남자 손님들의 은근한 대시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게 호감을 표시해 주는 거야 마냥 고마운 일이지만 남자라는 동물에게 심하게 학을 뗀 경험이 있으니 순순히 받아줄 생각은 없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아무리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그 속을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을 통해 절실하게 배웠거든요. 딸기 에이드 하나 주세요. 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남자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더군요. 역시나 제 전화번호를 묻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한미모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잠시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고 쉴 때였습니다. 먼 친척 언니가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애를 낳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출산 휴가를 선언했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사장이니 출산 휴가를 가든 육아 휴직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었죠. 문제는 그러면서 생긴 가게의 공백을 저한테 불쑥 떠넘긴 거였어요. 먼 친척이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워낙 돈독하셨던지라 제겐 누구보다 가까운 언니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엉겁결에 지배인 겸 점원 겸 잡부로 가게를 맡게 되었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들으며 컸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찾는 손님 가운데 몇몇이 제 연락처를 묻곤 했답니다. 그 남자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입구에 수제 딸기청으로 만든 거라고 되어 있던데 진짜 수제 맞아요? 네, 여기 사장님의 할아버님께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딸기로 만들어요. 진짜죠? 괜히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시장에서 사온 딸기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왜 그리 까다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그런 식의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건 주로 여자 손님이셨거든요. 남자 손님들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왠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크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게 뭔가 못 믿어하는 눈치였거든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되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끝날 인연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 저희 카페가 그 남자의 식당 비슷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며칠 다녀보더니 저희 가게 음료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안면을 익히게 되었거든요. 혹시요, 제가 여기서 도시락을 먹어도 되나요? 물론 음료는 주문할 거예요. 저희가 카페지 식당은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을 먹는 건 더더욱 아니었죠. 당연히 안 될 일이었답니다. 저희가 카페라 다른 손님들한테 음식 냄새 풍기는 것도 실례고요. 음식 냄새는 안 날 거예요. 샐러드거든요. 그냥 조용히 먹을 테니 안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며칠 전 본 그 장면이 눈에 밟힌 게 문제였어요. 그날도 가게를 찾아와 음료를 주문한 그 남자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답니다. 전 음료를 내드리고 잠시 밖에 나와 가게 앞을 쓸고 있었거든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여성분 서너 명이 가게 안에 남자분을 보셨나 봐요. 저 사람 자재과 박대리 맞지? 그러네. 왜, 관심 있어? 관심은? 나 눈 높아. 그리고 저 사람 은근히 왕따라면서 직원들이랑도 잘 안 어울린다던데. 생긴 건 저래도 되게 까다롭대. 자재과에 동기가 있는데 그러더라. 같이 밥도 안 먹는데 다른 사람 숟가락 젓가락 닿은 음식을 어떻게 먹냐는 식이래. 대박. 생긴 건 머슴인데 하는 건 왕족이네. 좀 안 되긴 했다. 그럼 네가 구제하든가. 얘가 미쳤나 봐. 나 남친 있거든? 그렇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문득 그게 떠올랐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라도 먹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 인연이 참 묘하죠. 그 남자가 매일 저희 카페에서 샐러드로 점심을 때우게 되면서 조금씩 더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상만 보고 모른다더니 그 남자가 딱 그랬어요. 그때 그 여자들 말처럼 생긴 건 머슴이나 산적이었는데 그리 꼼꼼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 느낀 게 시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였습니다. 남자의 차는 투박한 SUV였는데 실내는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은은한 향기가 나는 차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음악도 클래식이었고요. 새삼 그 남자가 달라 보이대요. 더 놀라운 건 차에서 내려 어느 카페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자가 노트 한 권을 들고 내렸거든요. 뭔가 했답니다. 그건 뭐예요? 혹시 일할 거예요? 아니요, 차계부예요. 차계부요? 가계부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그날 차를 운용한 기록이나 수리 기록, 오일 같은 거 교환한 내용 같은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왜 해요? 그래야 탈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나 차나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줘야 건강할 수 있잖아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런 식의 관리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본 남자라곤 저희 아빠가 다거든요. 대학 시절 두센 연애해본 남자들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비교할 수도 없었고요. 아무튼 저희 집 차는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렇다고 차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꽤 고가의 외제차인데 그런 차를 아빠는 아무렇게나 쓰셨어요. 차기부까진 아니더라도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같은 소모품은 일정 주기 후에 교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신경 쓰신 적이 없어요. 덕분에 차가 종종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천하태평이셨어요. 차는 굴러만 가면 된다면서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제가
아빠와는 전혀 다른 남자를 보았으니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차에 국한된 게 아니었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말처럼 사람 관리에도 열심이었거든요. 보통 연애를 할 때면 맛집을 자주 찾게 되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맛집이 단순히 맛이 좋다거나 혹은 인테리어가 근사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집 곤드레가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된 거래요. 건강에 딱이라네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검색해봤죠. 먹어봐요. 여자한테도 좋다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분위기를 잡을 순 없었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곳을 찾은 거라 생각하니 좀 감동이더라고요. 눈에 뭐가 씌인 거죠. 그게 제 건강을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건 전혀 몰랐던 거죠. 어쨌든 눈에 뭐가 씌인 상태로 연애를 지속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부터 받자. 건강검진? 나 너무 튼튼해서 탈인데. 그것보단 드레스 같은 게 더 중요하잖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건강검진이 우선이지. 난 받았으니 너도 받아. 하긴 요즘은 결혼 전에 이런 식의 건강검진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니 마다할 건 없었죠. 제 검진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잔소리까지 했어요. 관리 안 하면 고지혈증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고 당 관리는 젊은 시절부터 해야 한다고도 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와이프 될 제 건강을 염려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알았던 건데요. 혹시라도 저와 함께 살면서 제게서 무슨 병이라도 옮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답니다. 남편은 심각한 수준의 건강염려증 환자였던 거죠. 사실 그게 다였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게 아내인 저로서도 나쁠 일은 아니니까요. 가장이 몸이 아파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하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야, 내가 수건 한 번 쓰면 세탁기에 넣으라 그랬지? 그거 지금 막 걸어놓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물기가 느껴지는데? 손 씻고 닦은 거야. 그러니 세탁기에 넣어야지. 손에 묻은 세균을 닦아낸 거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결벽증까지는 아니었지만 행여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면 그걸 차단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답니다. 조금 성가시고 때론 왜 저럴까 싶긴 했지만 결국 그조차도 제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니 나무랄 일이 아니었던 건 분명했어요. 좋게 생각하자 맘먹으면 얼마든 좋게 봐줄 수 있는 거였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신혼 시절에도 주말이면 언제나 집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라면 늦지막히 일어나 함께 분위기를 맛봐야 할 주말에도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갔거든요. 등산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기야, 또 나가? 오늘은 나랑 놀자. 안 돼.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매일 의자에만 앉아있으니 하반신 근육이 약해져. 근육이 부실하면 몸이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잖아. 진짜로 안 가면 안 돼?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안 돼. 한 번 빼먹으면 2번 빼먹는 건 일도 아니야. 갔다 올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답니다. 덕분에 전 주말이면 언제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안 되면 제가 남편을 맞춰야 하는 게 부부라고 해서 등산을 따라간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조차 쉽지 않더군요. 남편은 등산 초보인 저를 챙길 생각도 않고 자기만 성큼성큼 앞서 갔거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챙겨야 하는 게 남편의 본분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나 먼저 갈 테니 빨리 따라와. 다 너 운동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버려졌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 다시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를 챘어요. 남편은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말로는 제가 따라오는 게 운동이 돼서 제게 자극을 주기 위해 먼저 가는 거라지만 실상은 달랐죠. 제 걸음에 맞춰가면 운동이 안 되니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인 제 부탁마저도 무시하고 주말이면 산을 찾는 거였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배려심이 없는 일이었지만 다르게 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뚜렷하달 수도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그 정도 뚝심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니 문제죠. 남편은 특정 부분에선 줏대가 아예 없는 축에 속했거든요. 심하게 귀가 얇다고 해야 옳겠네요. 가끔씩 등산을 다녀오는 남편의 손에 검정봉지 같은 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산나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실 겁니다. 산 입구에서 할머니들이 조그만 접시 같은 데 올려놓고 파는 나물 말입니다. 그거 몇 번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중국산 나물이라는 뉴스였죠. 근데 남편은 그게 할머니들이 직접 채취한 국내산이라고 믿고 사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거 중국산이래. 뉴스에도 나왔어. 정말? 나쁘네. 내가 몇 번 물었는데 정말로 자기가 직접 캐왔다던데. 한 번 그랬으면 다신 안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은 안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봉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때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가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지만 자기는 진짜로 캐온 거란 상인의 말에 혹한 거였어요. 그거면 다행이죠. 그나마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못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것 말고도 여러 차례 사기 아닌 사기에 당하곤 했답니다. 증권사 친구가 작전 들어간 거라는 말에 속아 상장 폐지가 된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고 또 때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건강음식을 큰돈 들여 사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새삼 느끼며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남편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제 전부이던 시절이었죠. 양가를 통틀어 첫 번째 아이였으니 부모님들 역시 저를 챙기려고 많이들 애쓰셨어요. 이것 좀 받아라. 시골에서 오신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짐을 챙겨오셨더군요. 참 순박한 분이셨죠. 뭘 또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힘드시게. 겨우 이 정도로 뭘. 넌 괜찮니? 입덧은? 이놈이 엄마 사정 봐주려나 봐요. 입덧 거의 안 해요. 다행이다. 난 장우 가지고 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어. 진짜로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내가 못 먹으니 장우도 약하게 태어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넌 안 그래도 되겠구나. 지금은 거구인 남편이 어린 시절에는 정말로 허약했다시더군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먹였다시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의 건강 염려증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 싶대요. 항상 또래보다 약했으니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하긴 하지만요. 너 이거 매일 챙겨 먹어라. 애 가진 산모한테는 그렇게 좋다는구나. 이게 뭔데요? 잉어즙. 거기다 좋은 약재 넣었다. 산모한테는 최고라잖니. 잉어즙이요? 시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시니 안 먹을 도리가 없겠지만 사실 잉어즙이 무언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경 언니, 제가 잠시 땜빵을 했던 카페를 운영하던 윤경 언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기 임신했을 때 먹은 것 중 최악이 잉어즙이었다고요. 몸에 좋다고 억지로 먹기는 했는데 먹을 때마다 죽을 맛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걸 들고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 먹어보긴 했는데요. 진짜 윤경 언니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먹은 즉시 사탕을 서너 개 삼켜도 입안을 감도는 그 비릿함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조만간 시어머니가 또 오실 게 뻔한데 당신이 준 잉어즙이 그대로 남았다면 많이 실망하실 테니까요. 가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준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럴까 하는 생각마저 들 만큼 비린 거였어요. 해결책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잉어즙 먹을 때마다 죽을 상을 하는 걸 지켜본 남편이 자기가 한번 먹어보겠다네요. 산모한테나 좋은 거라는데 먹어봐. 아마 내 심정 바로 알게 될걸? 거침없이 삼키더군요. 저라면 좋게 3, 4분은 걸려야 먹는 거였는데 말이죠. 조금 비리긴 해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구만. 열심히 챙겨 먹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비리지 않다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몇 개 못 먹었어요. 어머니 정성을 생각하면 먹어야 했지만 한번 먹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제가 잉어즙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거의 다 먹었네. 두어 달은 먹겠거니 했는데. 그래, 너한테는 잘 맞았나 보구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놓였지만 그래도 찔리는 게 없진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이 몰래 잉어즙을 훔쳐 먹었답니다. 남자인 자기한테는 큰 효과가 없을 테지만 그래도 몸에 좋다는 음식이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놓고 먹더라고요. 기가 차긴 했지만 놔둬봐야 쓰레기 신세가 될 거라니 그렇게라도 처리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다행이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죠. 꼭 다른 집 남편이랑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일반적인 남편의 태도와는 너무 달랐기에 그런 거였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임신한 아내를 위해 제철이 아닌 음식까지 찾아와서 안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산모를 위해 준비한 것까지 자기가 먹어 치웠으니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운한 감이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건 약과였어요. 제 음식을 가져다 먹는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어차피 안 먹고 버릴 운명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 음식을 뺏어 먹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남편이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 분유 대신 모유를 먹였어요. 모유는 특성상 서너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일을 해야 하니 꽤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랍니다. 그래도 분유보다는 모유가 아이에겐 좋다는 생각에 그 수고로움을 감수했답니다. 엄마가 되니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더군요.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경험자들은 한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셨는데 전 조금 더 지나서 시작했어요. 그래도 1년 정도는 모유를 먹여도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유식 재료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랐답니다. 고기건 채소건 상관없이 국내산은 기본이고 가급적 유기농 재료로 골랐어요. 가격이 더 비싸긴 해도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거니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남편을 유혹한 이유였을까요?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너무 거한 음식을 먹는 게 위에도 안 좋다더라고. 그렇다고 토스트 조각 같은 걸 먹고 싶지는 않고 건강도 챙기고 영양도 풍부한 그런 음식이면 좋겠는데. 진짜 밉더군요. 저는 아이 본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안 그랬거든요. 자긴 일하는 사람이니 밤에 푹 자야 한다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잠을 잤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지칠 대로 지쳐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못 깰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애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잠깐이라도 봐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봐주질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왜 새벽에 아이를 울리냐면서 자기 잠 못 잤다고 투정 부리곤 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자기 아침을 다르게 준비해달라더군요. 웬만하면 들어줬겠지만 그땐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아이가 잠잘 동안에 밀린 집안일도 다 해야 했으니 그런 것까지 하는 건 무리였거든요. 그렇다고 아이 이유식을 훔쳐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지혜가 어느 순간 낮밤이 애매해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도 수시로 깨서 저를 보채다가 서너 시에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함께 자다 보니 남편의 출근길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좀 미안했지만 상황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적당히 아침밥을 먹고 나가야 했어요. 물론 제가 반찬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밥만 푸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난 후에 아이랑 일어나 이유식을 먹이곤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유식 양이 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없으니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때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 문득 눈이 떠지더라고요.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거실 화장실로 가려던 제 눈에 남편이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처음엔 왜 그러나 했어요. 꼭 엄마 몰래 초콜릿을 꺼내 먹는 아이 같았거든요. 반쯤은 감긴 눈으로 보다 보니 잘 몰랐는데 금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무엇 하고 있었는지를요. 놀랍게도 남편은 국자로 아이의 이유식을 푸고 있었어요. 손에는 공기가 들려 있었고요. 혹시 아이 이유식을 미리 떠놓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었답니다. 언제 애가 깰지도 모르는데 미리 떠놓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제야 그간 이유식 양이 적게 느껴졌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늦었다는 듯 출근을 하는 통에 결국 그날 저녁에 따져 물었어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애기 이유식을 몰래 먹을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이유식 양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좀 적다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착각인 줄 알았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당신이 먹어서 그런 거였어? 왜 그런 건데? 이유나 좀 알자. 너무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영양도 챙기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아침 좀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힘들다고 못 해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게 이유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설마. 무슨 맛인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어. 진짜 한 숟가락만큼만. 근데 그냥 죽이더라고. 게다가 다 유기농 같은 재료로 만든 거잖아. 이거면 아침으로 제격이다 싶더라고. 뭐 어차피 많이 끓여놓잖아. 거기서 한 국자 정도 먹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지혜 먹여야 할 음식을 왜 당신이 먹냐고. 당신은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거 많잖아. 당장 당신이 먹는 비타민이 몇 개야? 내가 말했지?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거 아니라고. 비타민만 먹어? 그것도 아니잖아. 각종 건강식들로 주방 서랍장이 다 찰 정도인데. 그건 약이고, 이건 음식이잖아. 진짜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건강 챙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지만 그렇다고 자기 새끼 밥을 뺏어 먹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소소한 부부싸움이야 있었지만 그날처럼 심하게 싸운 날은 없었습니다. 그간 서운하게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할게. 당신 자기 몸에 좋다는 온갖 약이며 건강음식 사들이면서 한 번이라도 내 거 산 적 있어? 그거야. 내가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 그런 거지. 내가 생활비 주잖아. 거기서 필요한 거 알아서 사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면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라고. 누구처럼 알아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난 뭔데? 유별나게 왜 그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사면 되지. 그래, 그건 그렇다 쳐. 며칠 전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혜 잠시 봐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랬어? 헬스 가는 시간이라 안 된다고 그랬지. 그깟 헬스 하루 안 나간다고 큰일이나? 내가 얼마나 아프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
그렇게 헬스하는데 몸은 왜 그런데? 당신 100kg 넘어간 지가 언젠데? 말을 하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원래도 살이 찐 상태였는데 결혼 이후 더 살이 쪘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다닌다며 퇴근 후에도 아이 육아에 거의 참가를 못했답니다. 그게 많이 서운했던 차라 저도 모르게 몸무게 이야기까지 들먹였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왜 해? 그래, 내가 애 이육식 좀 먹었다. 어차피 누가 먹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깟 이유식 먹었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남편은 이야기의 본질이 무언지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이유식 먹은 게 제가 화내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는 건지 너무 답답했답니다. 덕분에 보름 가까이 대면대면하게 지내야 했어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뻗어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에 처가에 좀 다녀오자. 어머님이 지혜 보고 싶다시더라. 누가 봐도 화해하자는 제스처였어요. 아직 서운함이 다 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오랜만에 손녀를 본 부모님이 반가워하신 건 당연했죠. 저도 좋았어요. 간만에 지혜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꿀같은 낮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자고 일어나 보니 집안의 음식 냄새가 요동을 치더군요. 엄마 뭐해? 지혜는? 일어났니? 좀 더 자지. 잠시만 기다려.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하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빠가 보고 있어. 조용한 걸 보니 자는 모양이다. 그래? 아, 좋다. 진짜 매일 집에 오고 싶다. 근데 박서방은? 박서방? 아까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아직 안 왔네. 저녁 먹기 전까진 들어온다고 했는데 전화 좀 해봐. 같이 밥 먹어야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뭘 하는지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선호통을 해도 안 받길래 일단은 관두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야? 엄마가 빨리 오래. 갈비찜 다 됐다고. 빨리 와서 먹으래. 아, 미안. 이것만 끝내고 갈게. 뭐 하는 건데? 남편이 축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조기 축구였거든요.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하던 거였어요. 그래도 처가에 놀러 온 사람이 거길 왜 간답니까? 조금은 누그러진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지 뭡니까? 몇 달 만에 처가 온 사람이 거길 왜 가? 왔으면 엄마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지. 당장 와. 알았어.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금방 갈게. 미안. 곧 온다던 사람이 온 건 두어 시간은 더 지나서였어요. 덕분에 부모님이랑 제가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려야 했답니다.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진짜 둘만 있었으면 다시 대판 싸울지도 몰랐어요. 그나마 엄마가 말려줬으니 망정이죠. 됐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왔으니 됐다. 얼른 준비해. 밥 먹어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란 사실이요. 저런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제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남편을 마음에 둔 이유가 남편이 회사 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였잖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돈은 벌어야 하니 다니긴 했지만 좀처럼 회사에 정을 붙이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일 겁니다. 남편은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어김없이 월차를 썼거든요. 진짜 아픈 거라면 그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게 문제였어요.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몸살이 도지면 안 되니 월차를 쓴다고 그랬답니다. 눈치도 없으니 회사가 바쁘건 말건 그랬어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남편을 예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장이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남편이 잘릴 만큼의 큰 실수는 하지 않았던 정도랄까요. 나이도 많지 않으니 회사에선
쌉싼 맛에 쓴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거듭되는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어른들이셨어요. 시골에서 땅을 부쳐먹고 사는 시어른들은 남편과는 달리 타인을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지니신 분들이셨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어갔지만 단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머물러야 할 일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면 저희 집 대신에 시동생의 단칸방에서 머무셨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던 분이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도련님 원룸에서 세 분이 주무시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아마. 온 김에 정호 집도 좀 정리한다고 저 사람이 난리잖니. 그것만 하고 다시 오마. 정말이시죠?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다시 안 오시면 저 삐질 거예요. 그래, 꼭 오마. 누가 서운하게 아니랄까봐. 투정 부리듯 말하는 저를 마냥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셨답니다. 아들만 둘 키우다 생전 처음 딸 같은 며느리의 응석을 끝도 없이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쯤 전화 와서는 몸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다는 핑계를 대실 거란 걸요. 매번 그러던 분들이셨거든요. 며느리인 제가 힘들까봐 그러셨답니다. 그런 분들이시니 제가 더 잘해야 옳았어요. 마음은 그랬지만 크게 잘해드린 건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주 찾기도 힘들었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용돈을 드린다거나 선물을 챙기는 정도가 다였어요.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신데 우리 안 내려가 봐도 돼? 당신 시간 괜찮으면 가자. 주말엔 약속이 있는데. 설마 그 약속이 등산을 가는 건 아니지? 조기 축구도 아닐 테고. 당연히 아니지. 일 때문에 사람들 만나야 돼. 결국 전화를 드리고 용돈 조금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었답니다. 가면 좋겠지만 남편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난다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부모 생신인데 거짓말을 할 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이 낀 주말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자기야, 전화 받아. 회사를 다녀온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남편의 전화가 몇 번 울리더군요.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잠해지대요. 잠시 후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보낸 거지 싶더군요. 특별히 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혜가 가지고 노는 걸 막으려 치울 생각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액정에 뜬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 그 속살이 어찌 그리 야들야들한지 내가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누우면 그게 떠올라서 우리 최대한 빨리 다시 사정하러 가야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말이 무얼 뜻하는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화장실을 나오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내던지다시피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넸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건네받은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내용을 확인했다면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를 수가 없었으니 당연한 거였죠. 이거 사실은... 왜? 무슨 변명을 하려고? 내가 진짜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젠 하다 바람까지 펴? 내가 말했지. 딴 건 몰라도 바람만은 안 된다고.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바람은 무슨 바람.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속살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하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보고 화를 내든 말든 해. 대체 무슨 변명을 할까 싶었습니다. 버젓이 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변명을 한다는 것도 웃겼지만
일단 들어는 줬습니다. 듣고 나니 진짜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바람은 아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했겠지만 화가 나는 건 크게 다를 바 없었거든요. 여자가 아니라 뱀이야. 암컷. 뱀 암컷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남편이 주말에 일 때문에 만난다는 사람이 진짜 일과 관련된 사람은 맞대요. 단지 그날 만난 건 일 때문이 아니었지만요. 거래처 대표와 전무인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 보양식 같은 데 관심이 많았답니다. 남편이 비록 어리긴 하지만 그거라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 잘 맞았다는 거죠. 언제 한번 좋은 거 먹으러 가자는 말이 나왔고 그게 마침 지난 주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인 세 사람이 향한 곳은 뱀탕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원이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머니 생신도 마다하고 간 게 건강원이라고? 거기서 암컷뱀을 먹었고?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사정은 무슨 말이야? 당신 말대로 몸보신을 한 건 그렇다 쳐도 사정이란 말은 이해가 안 돼. 뱀탕 먹고 그 기운에 이상한 짓 한 거 아냐? 남자들이 사정한다는 말이 그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에게 하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거고요. 그거 우리 모임 이름이야. 사정회. 사정회? 무슨 이름이 그래? 왜 몸을 보했으니 그 기운을 토해내기라도 하게? 그래서 지은 이름인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대요. 늙으나 젊으나 남자들은 어찌 그런 것인지 싶기도 했고요. 사정회는 뱀사자와 정의구현의 앞글자를 딴 거래요. 정의구현이란 게 결국 자신들이 튼튼해지면 그게 정의구현이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정회가 된 거야. 진짜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당신 자식할게. 정 못 믿겠으면 이 전무님한테 전화라도 걸게. 이분 말이면 믿을 거잖아. 너무 어이가 없어 웃었던 건데 남편은 그게 오해가 풀려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봐. 내가 말 들으면 풀릴 거라고 했지.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다 우리 가족 좋자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런 뜻 아니야. 나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당신 가족 생각은 해?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이러겠어? 어머니 생신 못 간다는 이유가 고작 뱀 먹으러 가는 거라고? 나 진짜 잘 모르겠다.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왜 그래?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 당신이랑 우리 지혜 평생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위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러는 게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제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았거든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사람, 자기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 생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였고 제가 아프든 말든 자기 부족한 잠만 채우려 노력하던 거였겠죠. 부모랑 아내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자식인 딸한테까지 그러는 건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애들은 수시로 감기를 달고 사는 존재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더 그렇죠. 한 반에 있는 다른 애가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감기에 옮게 되니까요. 애들이 많다 보니 번갈아 가며 감기를 주고받다 보니 저희 지혜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콧물에 기침 그리고 고열까지 동반한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혜를 볼 때마다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감기에 걸린 지혜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먹기 싫어하는 감기약을 간신히 먹이고 나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애들 약 먹이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즈음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어요. 부쩍 미워진 사람이긴 해도 그래도 남편이니 반갑긴 했답니다. 당장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
부탁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지혜 감기야. 열이 많이 올라가서 잘 봐야 하는데 나 저녁 준비해야 해서. 그래서 뭐, 아니 나보고 애 보라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애 열 오르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수시로 체크해야 하거든. 30분에 한 번씩 열만 재주면 돼.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 번잡스러운 아이도 아니니 아프다고 보채는 경우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애를 안고 재우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부탁했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남편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우선은 애가 급하니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녁 준비를 할 때였어요. 큰 소리가 나지 뭡니까? 저리 가. 이게 뭐야? 서둘러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갑작스런 남편의 호통에 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일인가 했어요. 보니 애가 구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열감기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로 애한테 뭐라고 그랬나 봐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식이 아파서 구토를 했다고 그걸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 미쳤어? 당장 나와! 분을 못 참고 화장실을 열자 남편이 그새 옷을 벗고 샤워할 준비를 하더군요. 왜 그래? 문 닫어. 샤워해야지. 지금 샤워가 중요해? 어떻게 애한테 그래? 내가 뭘 했다고? 그럼 이 냄새나는 몸으로 있을까? 그리고 여기 세균이 잔뜩일 텐데 나보고 감기 옮으라고? 그깟 감기 좀 옮으면 큰일 나? 차라리 나한테 옮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돼? 옮는다고 애 감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빨리 문 닫으라고. 얼마 남지도 않은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 사람한테는 자기 자식도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나왔답니다. 저런 남자랑 단 1분이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지혜도 데리고 나왔고요.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가 울리대요.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남편이 저희가 없는 걸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첫 마디부터 어이없다는 식이었어요. 밥하다 말고 뭐하는 짓이야? 뭐하긴. 당신 혼자서 감기 없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비켜준 건데 고마워할 일 아니야?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전화도 하지 마. 뭐라 그러는데 더우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친정으로 가니 부모님들이 놀라시대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놀라시는 부모님들에게 때 아닌 신세 한탄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제가 워낙 흥분을 하니 더는 말을 보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이혼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와중에 딱 하나 밟히는 건 아이였습니다. 제대로 목말 한번 태워주지 않은 무심한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면서 조금은 갈등에 빠져야만 했어요. 어쩌면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말에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다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맘 같아선 당장 내치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아빠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쇼핑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 옷 사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애 옷은 제가 혼자 가서 사왔거든요. 주말마다 집 비우기 일수인 남편을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설마 했습니다. 진짜 남편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간만에 세 가족이 나란히 손을 잡고 아이 옷을 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게 다였다면 남편과 헤어지는 것만은 피했을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망설이던 제 마음을 비우기라도 하듯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싶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전히 망설이며 살았을지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갈 때였어요. 제 아빠 또래의 어르신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를 보고는 예뻐하시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이죠. 당장 저만 해도 예쁜 아이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갈라질 때쯤 그분이 지혜에게 가지고 있던 상자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주는 경우는 겪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남편도 의아해야 할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애가 너무 예뻐서 주는 거예요. 그분의 호의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기는 좀 그랬어요. 어르신 생각은 알겠지만 괜찮습니다. 역시 그런가? 미안해요. 그냥 뒤돌아서 가기엔 그 표정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표정이셨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손녀랑 자식놈들 만나기로 했어요. 살다 보니 자주 못 보는데, 오랜만에 보기로 해서 손녀 선물을 샀지요. 그런데 못 온다네요. 뭐 일이 있는 거겠죠.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식과 그리 사이가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오랜만에 보는 부모와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린 거겠죠. 그래서 저리 슬퍼 보이셨던 거고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뿌리치는 것도 송구해지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전 남편이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간만에 느낀 화목함에 잠시 까먹었더라고요. 남편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어르신의 조건 없는 호의가 수상하게만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설마 이상한 건 아니죠? 남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지만 어르신은 그를 못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자신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을 낌새를 보이니 긴장이 풀리신 탓에 농담을 하셨거든요. 이거요? 이거 폭탄이지. 애가 기겁할 만한 폭탄 말이요. 누가 봐도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그 증거였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불행히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서둘러 그 박스를 받아들고는 귀를 대보더니 갑자기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어르신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갑작스런 행동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다못해 피하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저와 아이를 감싸는 모습만 보였다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남편이 진짜로 그걸 폭탄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남편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이 나게 도망가서 차를 끌고 달아난 게 다였어요. 저와 아이는 버려둔 채로요. 그걸 보며 비로소 알았답니다. 남편은 진짜로 그게 폭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여기가 테러가 잦은 중동이나 유럽도 아닌데 말입니다. 잠깐의 어이없음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어르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상황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더군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목례를 하시곤 떠나셨어요. 어르신이 떠난 후 박스를 들어 남편처럼 귀를 대봤습니다. 정말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시계인가 싶어 포장을 뜯어보니 오르골이었습니다. 아마 타이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걸 남편은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너무 화가 나대요. 폭탄이라는 한마디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내팽개친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혜를 친정집으로 데려다 놓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비로소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그게 폭탄이 아니란 걸요. 상식적이면 처음부터 알았어야 할 일이지만 남편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 뒤늦게 알았을 확률이 큽니다.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편은 그게 폭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오르골 박스를 남편에게 던진 순간 몸을 피해 소파 옆으로 숨은 게 그 증거였습니다. 미쳤어? 그걸 왜 갖고 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차라리 농담이었으면 했습니다. 아니더군요. 남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빼앗아 오해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을 때까지 소파 뒤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멍청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남편의 행동에 실소가 나왔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거 폭탄 아니야. 오르골이야. 태엽 돌리면 음악 나오는 그거. 박스를 뜯어 오르골을 보여주니 그제야 이해를 하더군요. 난 진짜 폭탄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왜 그런 장난을 친 건지. 개면적다는 듯 뒷머리를 긁는 남편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폭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랑 지혜를 거기 두고 갔어? 미안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 그랬겠지. 당신이야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됐네. 사실 나 망설였거든. 그런데 그런 망설임조차 바보 같은 거란 걸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못 산다는 소리야. 왜 그래? 내가 사과했잖아. 이제 달라질 거라고. 달라진다고? 그래. 내가 잠깐 기대했어. 바보같이. 폭탄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이 아니라 애부터 먼저 피하게 하는 게 부모 아니야? 나까지 어떻게 해줄 거라곤 기대도 안 해. 그래도 애는 아니잖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애는 본체도 안 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더라.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살겠어. 말했잖아. 너무 놀라서 이성을 잃었다고. 그리고 진짜 폭탄도 아니었잖아. 갈수록 한심하다. 진짜 폭탄이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애랑 나를 지킬 생각은 1도 없었다는 거야. 왜냐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거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사람. 그래서 이혼하려고 혼자서 약도 먹고 밥도 먹고 뱀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 어차피 나랑 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뭐하러 힘들게 살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말 못 알아듣는다. 당신은 안 된다고. 난 차라리 저게 진짜 폭탄이었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 확 날려버리게. 남편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나니 고개를 파묻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나 몰라라 도망칠 사람인데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어요.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와서 이혼만은 하지 말라며 애원하셨지만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순 없었습니다. 쪼글쪼글해진 손으로 제 손을 잡던 시어머니의 눈물이 마음 아팠지만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나마 폭탄 사건을 도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더 찾아오실 분이셨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어쩔 수 없다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해도 그것까지 편을 들어주실 수는 없었을 테고요. 자식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혼 이후 저는 위자료와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동네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윤경 언니 때문에 배운 카페 일을 요긴하게 써먹은 셈이죠. 이혼 이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제 몸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관심 없으니 소식조차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뭐 천년만년 잘 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챙기는데 안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랍니까?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할 리도 없는데요. 전 얼마를 살진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울타리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몸 챙기기에 급급하다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네요. 부디 사연자분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